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잠시 뒤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전국이 마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전국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사 강행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전면적인 원내 투쟁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물량 배송이 지용되면서 접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전부터 살해 위협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공습에 이어 지상 공격까지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지난해 10월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행복한 삶을 꿈꿨을 아이는 양모의 폭행과 학대로 고통받았습니다. 양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찰 수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모에겐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양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반박하는 상황. 오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심 선고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몇 분 뒤면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네, 조금 전 양모는 이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후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고 이 양부는 역시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이지만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 이제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서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숨진 뒤 7달 만입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측도 대부분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양모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고요. 사실 양부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더 괘씸죄를 물어서 더 형량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법원 앞에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면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해산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 오늘 법원 판단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무엇보다 양모 장 씨가 정인양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즉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하는지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살인죄 적용은 물론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량이 더 높아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1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학대로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도 장 씨가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아이를 들어 올렸다가 힘이 빠져 떨어뜨린 건 맞지만 배를 밟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도 증언대에 섰는데요. 떨어뜨리는 정도로 생길 수 없는 장기 손상이라며 아이의 몸을 고정하고 선체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도 잇따라 접수돼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잠시 뒤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도 700명이 넘는 등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7명입니다. 전날보다 32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29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국내 발생만 700명이 넘은 데다 특히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됩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환자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435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60% 정도인데 서울이 229명, 경기 172명, 인천 34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4명, 대전 31명, 경남 2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15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누적 371만여 명인데 인구 대비 7.2%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어제 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최근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이나 카페도 포장 판매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경남 김해시는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기도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1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테마파크 등 시내 5곳에서 열린 라마단 기도 행사엔 확진자를 포함한 외국인 1,700여 명이 참석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주 동안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011명이 확진돼 그전 3주보다 130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중 방역 기간에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광주와 울산의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기본 방역 수칙 강조만으론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차 접종 물량도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접종 시작 일자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성북 서울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요양병원에도 백신 물량이 도착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성북 서울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430여 명이 2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이곳에 2차 접종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물량이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2차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나 요양병원별로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다르게 잡기 때문인데 접종 시작 일자도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곳 성북 서울병원의 경우 다음 주 초부터 대상자 43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이후 1차 접종을 받은 65살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원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되는데요. 대상자 규모는 모두 92만 6천 명입니다.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된 30살 미만 대상자 13만 5천 명도 원할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로 도착한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 83만 5천 회분과 오늘부터 공급되는 개별 계약분 59만 7천 회분까지 접종 기간에 도착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 문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6월 첫째 주까지 코백스 물량과 개별 계약분을 합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06만 회분을 공급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는 60살 이상, 74살 이하 어르신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어제 공급된 83만 5천 회분 가운데 2차 접종에 쓰이고 남은 물량이 일부 활용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에 이르는 데다 2차 접종까지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며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1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2차 접종 때는 이상 반응 발생 빈도가 더욱 줄어든다며 안심하고 접종에 응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서울 요양병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경우 발열과 피로감 등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에 화이자를 맞은 경우 발열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4%로 올라갔고 화이자를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 맞은 경우엔 41%로 더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밖에 오한, 멀미, 근육통 같은 다른 부작용에서도 차이가 보고됐지만 부작용들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관련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실외에서만 벗어도 된다는 지침에서 더 나아간 겁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즉각 맞으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cience is also very clear about unvaccinated people. You remain at risk of mild or severe illness, of death, or of spreading the disease to others. You should still mask and you should get vaccinated right awa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원 노조가 가을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호응했습니다. We can and we must reopen schools in the fall for in-person teaching, learning, and support. And we must keep them open fully and safely 5 days a week. 위험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학생 간 거리 두기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이 9월에 학교를 열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미국이 가을쯤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주 지중해 곳곳에 해수욕장을 개장한 그리스가 남쪽 해역 주요 관광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은 그리스가 올 여름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서 대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소형 항공기가 그리스 남쪽 해역의 낙소스 섬에 착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인근 2개 섬 주민들을 위한 2차 접종 물량입니다. Με την συνοδεία των γιατρών από το νοσοκομείο της Νάξος θα εμβολιαστούν τη δεύτερη δόση οι μόνιμοι κάτοικοι από 18 ετών και άνω. Στην ουσία η Ηρακλιά και η Σκηνούσα σε 15 μέρες από σήμερα έχουν αποκτήσει το περίφημο τείχος ανοσίας. 낙소스 섬은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의 12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전달된 백신은 인근 2개의 섬, 이라클리아 섬과 시누사 섬으로 다시 배분돼 운송됐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Η όλη διαδικασία είναι πολύ καλή διότι μας δίνει την ευκαιρία να κάνουμε όλοι εμβόλιο γρήγορα και ανώδυνα γιατί αλλιώς θα πρέπει ν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ταξίδι, να περιμένουμε και όλα αυτά, οπότε λιτώνουμε μια μεγάλη ταλαιπωρία. 그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올여름 관광 성수기 대목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전체 인구 1,070만 명 가운데 섬 주민은 약 150만 명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에선 인도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봉쇄 완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인도 변이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면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7일과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봉쇄 완화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 발령 대상 지역이 3곳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일본 코로나19 담당 장관은 홋카이도와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 3개 현을 긴급사태 발령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도쿄 등 앞서 긴급사태가 발령된 다른 6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휴업과 영업 단축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많은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령층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렸을 때 항체 반응이 3.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80에서 99세 고령층 175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 간격을 12주로 했을 때의 항체 반응이 기존 3주로 했을 때보다 3.5배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직 동료 평가는 거치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3주로 했을 때와 12주로 했을 때의 항체 반응을 직접 비교한 첫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타이완이 오는 7월부터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를 비롯한 타이완 언론은 차잉잉원 총통이 어제 국가안전회의 고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또 총통은 타이완 자체 개발 백신이 현재 2단계 임상실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면서 7월 말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잠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반장팀장님 배석하였습니다. 윤남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럼 먼저 권준욱 원장의 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입니다. 5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60에서 64세 대상자는 예약 첫날 73만 1000명이 예약을 완료하였고 어제 하루 60에서 74세 총 예약자는 112만 2000명이었습니다. 70에서 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지난 6일 시작 일주일 만에 50%를 넘어 5월 13일 어제까지는 54.9%가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예약은 어제부터 60세부터 74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오는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60에서 64세와 같이 사전 예약이 시작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은 예약 첫날 45.8%가 예약을 완료하셨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6월 7일부터 접종을 받게 되십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100명 중 5명꼴로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은 100명당 0.001명 정도로 희귀하여 예방접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누리집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약하는 분들의 인증만으로 대리 예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의 접종 일정을 챙겨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분들에게 원활한 2차 접종을 위해서 위탁 의료기관 등으로 백신 배송을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예약 접수가 진행 중인 60세 이상 대상자의 1차 접종을 위한 백신도 사전 준비를 위해 다음 주인 20일부터 배송이 시작되어 27일부터 예방접종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백신 당일 신속 예약 방식을 도입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월 27일부터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자녀 백신 분량을 신속하게 예약하여 접종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다수 국민들이 활용하시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녀 백신이 발생한 인근 접종 기관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시고 당일 빨리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접종 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시고 더욱 수월하게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잔량 폐기되는 백신의 양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주간 신규 환자는 전 세계 551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약 4%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 신규 발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진자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도에서는 폭발적인 발생 증가가 지속되면서 최근 1일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인접 네팔에서도 지난주 대비 확진자가 79%, 사망자가 106%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최근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확진자 발생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45% 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5% 이상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월별 중증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위중증 및 사망에 대한 중증화율은 지난해 3차 유행인 12월 4.72% 이후 금년 3월까지 1.74%로 계속 감소하다가 4월 들어서는 잠정 수치이긴 합니다만 2.10%로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치명률은 작년 12월 2.70%에서 4월 잠정 통계로 0.3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65세에서 74세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 금년 14주, 17주 차에 위중증 환자 증가, 또 중증화율 증가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층 환자의 증가, 노인 이용시설 내의 집단 감염 발생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수백 명대의 환자 발생 상황에서도 그나마 치명률이 낮아진 것은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또 새로운 치료제의 도입,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감염 예방 관리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발생을 억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4월 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해서 5월 중에 사망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증화율 증가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어르신분들의 이용시설의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만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선제검사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신속한 방역이 중요하기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중증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예방접종 또한 치료제 도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등과 관련해서 미국 뉴욕 그리고 영국 나이지리아 및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 효능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분석을 한 결과 전 세계에 등장한 변이 중에 기타 변이인 미국 뉴욕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존 바이러스 유전형에 비해서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mRNA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서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술 수요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mRNA 백신 전문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였고 mRNA 백신의 국내 개발 전략 그리고 향후 로드맵 마련을 위해서 국내 기업별 개발 현황 또 기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총 17개 기업이 조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원자재 생산, mRNA 백신의 안정화 기술, 지질 나노 입자 등 약물의 전달체 기술, mRNA 생산에 필요한 벡터 기술 등이 각각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술 분야로 파악이 되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mRNA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부처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5월 17일에 mRNA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먼저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125개 병원에 6,825명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경우 72개 병원에 3,026명의 환자에게
그리고 혈장 치료제의 경우는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과 관련해서는 총 296개 기관의 신청으로 1,363건이 분양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백신 치료제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 목적으로 49개 기관에 총 326주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추가로 확보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품질 확인 그리고 자원화가 완료되는 시점인 오늘 5월 28일부터 분양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어도 거리두기 그리고 의료체계 등 방역 및 보건의료 대책 전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린 인도 등 동남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보면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성급한 거리두기의 이완이나 또 의료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백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거리두기가 탄탄하면 할수록 백신의 효과는 고위험 집단부터 빨리 그리고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아시는 대로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를 주요 변이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변이는 첫 번째로 전파력, 두 번째로 위중력, 세 번째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회피력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 2020년 2차 유행 이전에 이미 당시 V.S 클레이드에서 그 당시에 새로 등장했던 변이인 G 클레이드로 주도적으로 균주가 전환된 점을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는 거리두기로 극복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변이의 규모는 아직은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를 바라보면 여러 변이들, 주요 변이, 기타 변이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영국에서 등장한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이는 그나마 전파력과 중증력은 높지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회피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변이는 계속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매우 심각한, 어쩌면 진단조차도 회피할 수 있는 악성 변이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변이는 사실 등장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 다 소멸하지만 극히 일부가 기존에 유행하는 균주를 대체합니다. 확률적으로 유행 규모가 크고 방역이 취약하고 변이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흡한 국가나 지역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등장을 하더라도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와 평평한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든 변이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변이 대응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같은 수단, 즉 일단 거리두기가 최선입니다. 여기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빨리 접종에 응해 주시는 것이 역시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이에 대한 방역 대책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등장할 변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실천하고 쌓아온 거리두기의 역량, 또 백신 접종이라는 현재의 수단을 충실히 이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행을 관리하며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당기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입 기자단 인사청문 정국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일단락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첫 회동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 반면 송영길 대표는 당 주도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문 전국 이후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인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당 청관계에 대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는데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보선의 패배를 선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들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 여당과 청와대가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호응하면서도 다만 당청 관계에서 당 우선 기조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박준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 향후 당청 관계 변화도 주목되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의 새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백신 수급 대책,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어떻게 손볼지였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앞서 첫 회의에서 거래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눴지만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종부세 완화만큼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잠시 뒤 2시 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부동산 정책 수준을 두고 보관이 나왔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은 인사 강행에 반발하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오늘 오전 청와대를 직접 찾아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 강행을 비판했는데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직후 현장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또 청와대의 박준영 꼬리 자르기 각본 아래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하듯이 인사폭거를 벌였다. 이런 거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갓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 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네, 이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측에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면담 자리 마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곤 있지만 국민의힘도 원내투쟁에 나서는 건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후 민생법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 관계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국민 소통에 도움되는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7대 인선 원칙을 정했는데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국민 평가도 매우 안 좋다면서 정권 말기 강박관념을 털어버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한 소통을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제47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의 취임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 당면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신뢰와 협력의 정신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온 국민이 갈망하는 방역도, 집단 면역도, 민생도 개혁도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정치에서 추구해온 국민 통합의 목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관련된 브리핑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욱 손쉽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3분기 경제 호전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 관련 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의논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각별히 지시해달라 건의했습니다. 셋째,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대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고 토종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종 백신 개발과 관련 백신 선구매와 같은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4주년 대통령 특별연설처럼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님께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선에서는 당이 주도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시며 당정청이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고용진 대변인을 직접 연결해서 오늘 오간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6개월 입양아죠.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몸에서 둔기에 맞거나 외력에 따른 골절과 타박상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특히 정인 양의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감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강한 둘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인 양이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특히 10월 13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로 판단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정인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가 2달이나 앞서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후에 접어들며 볕이 강하게 내리쬐더니 지금 곳곳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았는데요.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29.9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 신림입니다. 33.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고요. 경기도 안성은 32.1도, 대전은 30.7도 등으로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전국에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아지면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대구 24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다음 한 주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오존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경남 양산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박상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유출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 더해서 공소장 공개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놓다라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요. 법무부 안팎에서는 일단 때를 기다리면서 참되 확실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문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성이 굉장히 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박범계 장관의 특별한 언급이나 지시는 없다면서 직접 법무부 차원의 감찰 개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실제 감찰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당시 이광철 선임 행정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고 조국 당시 수석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결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아서 별도의 검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도 나오면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 공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국, 박상기 두 전직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결국 욕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4명 가운데 3명은 공수처로 넘기고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 외부의 적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내부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서 구제불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치 수사에 앞장서 충성을 다했고 나중엔 이성윤 지검장을 내세워 방어했다면서 정권의 사냥개와 문지기 불독 노릇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랬으면 수사권이라도 제대로 지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출세에 눈먼 일부 검찰 간부의 허욕으로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검찰이 됐다고 덧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숨지기 한 달 전 아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하도읍에 있는 한 빌라. 지난 6일 오전 60살 강모 씨가 이곳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29살 아들이 3층 집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과학수사대하고 경찰 폴리스하고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경찰이. 그런데 유가족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강 씨가 이미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죽여버리겠다. 이 문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고인이 된 분도 아버지도 그 얘기를 수차례 하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는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버님 입장에서 경찰이 와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경찰을 부른 아버지에게 큰 분노를 표시하며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대상자가 굉장히 차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막 흥분되어 있고 막 다투고 막 그런 흔적이 없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단 둘이 살던 강 씨가 숨진 다음 날 이 사실을 몰랐던 친척들은 지구대를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강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철수했습니다. 시신이 화단에 있었지만 집 주변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거기 와서 문 노크만 세게 해보고 4~5분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지 않자 저한테 어떤 정보도 묻지 않고 그냥 결국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했고 5시간 만에 도주 중이던 아들을 안산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 진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대응 지침을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범행한 거 후회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피해 망상에 시달리던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도 숱하게 신고됐습니다.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유의 사항을 강화해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난동 이력이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응급 입원 조치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 존속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버지인 강 씨의 신고에도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봉지를 확인해보니까 하루치밖에 안 먹고 일주일 됐는데 하루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약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얘가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난동 이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 위협한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앞에서는 상황이 조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 애타게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하던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또 주변의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웃 주민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강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셨어요. 좋았어요. 사람 행복했어요. 어린이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러 갔다가 참혹하게 숨진 강 씨. 유가족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안일한 대응 대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험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현재 그 상황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입원시켜드릴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경찰관이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이 의혹을 검찰에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이후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적 판매 금지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를 우려하지만 이들이 임의로 국민을 대신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받고 테슬라의 차를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테슬라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3.09% 하락한 571.6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 등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반등 흐름에 끼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7일 종가 672.37달러와 비교하면 14.9%나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 테슬라 주식이 최악의 주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위험 요인이 된 것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U-turn for Elon Musk, who's been one of the biggest proponents of Bitcoin and crypto, saying now Tesla will not take Bitcoin transactions for its cars. 3 months ago, they said they would. 온라인에서는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며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를 사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온 머스크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을 열 때마다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일까요? 혁신가일까요? YTN 최문석입니다. 네, 앞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별도로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8살 딸의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일주일 뒤 스스로 아이가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동거남과 지내면서 딸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거남과 별거하던 A씨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의 1심 재판 결과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그 살인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그 나름대로는 구형했던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공분도 컸고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응답이 엄중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중한 형을 내리신 걸로 보입니다. 네,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량보다 좀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구형량보다는 줄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양형 권고형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양부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름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의 구형이 7년 6개월이었으니까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는 줄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높습니다. 또 중하게 처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정인이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2월 달에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습 아동 학대 관련해서 아이의 이제 부검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보면 뭐 대퇴골 골절이라든가 쇄골 골절, 뭐 후두부 그리고 늑골 골절과 같은 일반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해들이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습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부분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죄로 이번에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아이의 췌장절달이라든가 장감막 파열과 같은 아주 엄청난 dun력으로 인한 그런 외형력으로 인한 살인 그런 사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력이 있었다. 그런 살인 부분에 대해서 양모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 이 부분이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인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상당히 이제 몸무게도 적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거나 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알려졌다시피 서로 그런 과정들을 양모와 양부가 공유를 하면서 아이의 학대 정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방임 혐의, 유기 혐의 관련해 가지고 양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돼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 그래픽이 주의적 공소 사실의 살인죄, 예비적 공소 사실의 아동 학대 치사죄 이 내용이 좀 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검찰이 그 양모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 아동 학대 치사죄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그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살인죄는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긴 어렵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게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검이 분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유죄 입증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실제로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의 그런 형량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법정형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형 외에 그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은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의 그 권고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다른 요소가 없다 그러면 4년에서 뭐 7년형 정도가 선고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이 피해자가 아주 취약한 경우 그리고 아주 죄질이 나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중 요건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살인죄의 경우 지금처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끔 권고가 돼 있는데 아동학대 치사로 만약에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까지는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말을 쉽게 좀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학대 치사라는 거는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고의성,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좀 더 낮은 거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지금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무기징역 나온 거는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그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뭐 부검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다, 참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번 그 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동학대 특히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목격자가 있을 수도 없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그 피고인들이죠. 가해자들의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인은 더욱이 내심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피고인 당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입증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부검이들의 소견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입증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만약에 아동들에 대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의 전례를 저희가 밟아가면서 그런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그리고 뭐 프로파일링 이런 수법들 그런 과학적인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을 전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그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렇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좀 그동안에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아동학대라는 게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좀 어려워서 아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염려해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초반에 검사님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초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구속기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공소장이 변경되고 그 공소 유지 과정에서 수사기관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다른 사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 사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린 선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양모 측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고 지금 1심이기 때문에 1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불복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그 최후 변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방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하게 그런 주장이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워낙에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목조목 이런 양모의 그런 의견들을 반박을 했기 때문에 뭐 2심에서도 그런 의견을 유지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추이를 그 전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양모 측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다른 사건이라는 게 결국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서 처벌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본인들도 추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유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뭐 20년형을 전후해서 선고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형량을 추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이번 재판부에서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무기징역이라는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은 형량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을 내리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관련된 속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재판 그 주문 판결문 원문을 지금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징역 중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뭐 이런 여러 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됐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선고 시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일반적으로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그런 큰 사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양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양부의 그런 그 형량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 일반적인 양형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각의 여론에서는 양부의 처벌이 좀 더 알고도 방치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뭐 적극적인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비판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소사실 자체가 한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국민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양부의 그런 범행 자체가 양모의 그런 뭐 방조 이걸 넘어서 공동정범 정도의 그 상황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공소사실 자체가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형량이 뭐 여기에서 논의될 정도 수준이 아닌 다른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형량 자체로 떼서 본다면 이 아동학대 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년형은 유례 없이 높은 형량입니다. 뭐 물론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이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출연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속보를 제가 하나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건과 별도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에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또 중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그 어머니가 자기는 원래 다른 혼인 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다른 혼인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양육을 하다가 이 같이 지내던 분과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적인 감정을 이유로 하여 아이를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30년형 구형을 했는데 2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연달아서 이렇게 아동 학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처벌 규정이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처벌이 되는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벌 규정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정인이 사건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살인 그 형량의 하한 자체가 높아갑니다. 이 지금 현재 살인죄가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으로 아예 그 하한이 높아지고요. 아마도 구형 자체는 이번에도 사형이 됐겠지만 이번에도 바뀐 형량 아동학대 살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살인으로 구형이 가능했을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형량이 조금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아동학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하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아동학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조치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주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 중요하고요. 일선의 아동학대 업무 관련돼서 하시는 실무가들의 감수성을 높여서 작은 아동학대 사안이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해가지고 어서 빨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주변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I love you and I'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m gonna get
채택했다는 겁니까? 이사진의 말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뭘 채택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64차 비상구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의총을 열고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급냉전선에 들어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가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회에 나와 계십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고용진입니다. 전에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브리핑하시는 모습을 좀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저요? 네. 네, 저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오늘 자리가 송영길 대표와 선출된 지도부를 환영하는 그런 자리로 지난주 초에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주시고 덕담 주시고 또 같이 갔던 지도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상보다 대담 시간이 약 30분 정도 넘어가는 그렇게 긴 대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애초에 예정된 시각은 얼마 정도였는데 30분이 넘어간 건가요? 한 11시부터 1시간 정도 남짓 예정됐던 간담회인데요.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대변인께 지금 여쭤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그 주어진 현안, 산적해 있는 현안이 다양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늘 오갔는지 가장 중점을 둔 현안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등 관련해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었고요. 또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각종 또 이 그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가 특정 현안을 놓고 깊이 다루는 자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신임 지도부 초청해서 격려하고 덕담하는 성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그 이슈를 놓고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다룬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은 1년 동안 당정청이 서로 화합하고 잘 소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가장 관심 갖는 사안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부동산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얘기들을 다루고 또 전문가들 초청해서 대안을 도출하고 또 정부와 같이 계속 대책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는 아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이런 특위를 가동시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할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제 문제라든지 금융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변인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당과 청 간의 그런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차가 있다, 좀 뭐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작용을 좀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집 마련을 쉽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특례 부분을 기존의 6억에서 조금 더 상향한다든지, 거기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정이 큰 이견 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책 그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보겠다, 그런 자세로 있고요. 종부세 문제는 뭐 당 내에도 여러 의견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동산 특위에서 따로 아주 깊이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 전국이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어제 밤에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표시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당 지도부가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청와대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인사 문제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 형식이기는 하지만 박준영 후보 한 명이 낙마를 하면서 앞으로 당청 간의 관계, 당정 간의 관계가 당 주도, 당이 더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뭐 당 주도 뭐 이런 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재선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의총도 열고, 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의 얘기도 또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의 어려움을 지난번 대통령 특별연설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에 한 명을 낙마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인사청문 전국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국이도 급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도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폭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윗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자진 사퇴 형식의 낙마를 했지만 그래도 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문정부의 32번째 이렇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인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사청문 제도를 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그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장관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상처내고 우환 주고
흠집내기 위한 그런 청문회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는 또 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석에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현재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심 끝에 지금 인사, 특히 대통령 정권 5년 차에 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능력을 감안하고 특히 과학기술계의 어떤 여성 인력의 양성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발탁한 인사들인데 대통령께서 한 명을 또 국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당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 그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국가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인사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인사 문제를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번 그 인사 정국에서도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지금 장관 임명 동의안을 장관 그 임명을 연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김호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또한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철저하게 하시되 그것을 지금의 국면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도 지금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쟁점인 게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는 겁니까? 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문제도 아마 테이블에서 얘기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지난 그 21대 초 원내 협상을 통해서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이 난 문제거든요. 지금 다시 손대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얘기를 더 들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쉽게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내 유대인과 아랍계 사이의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진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가자 지구 내 하마스 거점 60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 공격 범위를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닷새간의 공습으로 87명이 숨지고 530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1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지금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를 막아낸 아이언돔 부대를 격려차 방문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ייקח עוד זמן, אבל בתקיפות רבה,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אנחנו נשיג את המטרה שלנו להשיב את השקט למדינת ישראל. 팔레스타인도 한껏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희생된 하마스 지도부의 장례식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이스라엘 내 21%를 차지하는 아랍계 주민과 유대인 간의 유혈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차량을 불태우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אנשים עושים מה שהם רוצים, שורפים, בוזזים, מרביצים, הורגים, לא יודע מה עושים. זה
رجع ممشنيا نحن اللي على سفتهم. 국제사회가 무력 사용 중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가 중재에 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만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전투기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포격까지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군용기와 지상군 부대들이 가자 지구의 공격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직 지상군이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이달 초 시민방위군 창설을 발표한 뒤 각 지역에서 시민방위군 결성이 잇따르자 미얀마 군부가 이들에 대한 조기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미얀마 군부가 어제 서부 친주 민다 지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살 소년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복구 대가로 해당 범죄단체에 57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비슷한 범죄 방지를 위해서 비용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별도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집단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당한 지 수시간 만에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억 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2명의 소식통이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돈을 받자마자 콜로니얼에 네트워크를 복구할 수 있는 보코아 툴을 보내줬지만 이 툴의 작동이 너무 느려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이 금액을 전달했고 미 연방정부도 몸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또 다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단체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다크사이드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동유럽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do have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criminals who did the attack are living in Russia. 이들은 주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뒤 파일을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합니다. 통상 미국 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Colonial is a private company and will defer information regarding their decision on paying a ransom to them. That is a private sector decis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offered further advice at this time. 콜로니얼이 다크사이드에 몸값을 지불했다는 보도는 회사 측이 시스템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콜로니얼은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으로 전체 시스템에 걸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많은 미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의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엿새 동안 가동 중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갤런당 3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감독을 전격 경질한 프로야구 롯데가 3경기 만에 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전임과 달리 유망주를 대거 투입하는 신임 사령탑 레리 서튼의 방향 설정이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1군 무대에 데뷔한 대형 유망주 나승엽.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좀 바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성효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한다. 사실 좀 의외이긴 합니다. 예. 우려를 반영하듯 손쉬운 플라이를 놓치며 고전했지만 목요일 두 번째 출전은 달랐습니다. 안타 2개, 프로 첫 타점까지 신고하며 서튼 감독의 기대에 화답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못할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은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좋은 기분 같습니다. 선수 기용 등에서 단장과 불화를 드러낸 허문의 감독과 달리 서튼 감독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2군 유망주를 불러들였고 3연패 사슬을 끊으며 부임 첫 승도 맛봤습니다. 이른바 단장의 선수로 분류돼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중고참 포수 지시환도 모처럼 출전해
도루 저지와 안타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His first hit, a big RBI hit tonight. Our young pitching staff, they came in, they attacked the hitters. They did a great job. We have our whole idea was to try and bring up one pitcher, one position player every year. 융통성이 아쉬웠던 사령탑의 고집과 프런트 야구가 충돌하면서 내분에 가까운 갈등과 성적 부진의 홍역을 치렀던 롯데. 결과로 말하는 1군 선수들, 그리고 기회를 원하는 2군 선수들의 조화라는 새 방향성을 설정한 롯데가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오늘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 신림면의 기온이 33.6도를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대전이 31.4도, 서울도 30도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오존도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충청과 경남 김해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차단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니까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이번 주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휴일에는 23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의 최고 60mm, 남부의 10에서 40, 중부지방의 5에서 20mm입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